예, 서우파라는 유튜버가 자영업 대책으로서 대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좌파와 현 정부 등에서 대기업이 크는 것을 싫어하고 규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지금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그래 한심하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하면서 뭔가 빠진 것 같은 게 머릿속에 자꾸 남았는데 그때 생각이 이게 탁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서 보태야 되겠어요. 그 해결책을 제가 이제 쭉 그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결책을 그 근본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그건 말도 안 된다. 무슨 대기업의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대단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근본 문제들을 개혁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안전망이 결국은 근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인데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면서 금방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완해야 되겠어요. 결국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 복잡한 자영업자 문제 해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렇지만 그 못지않게 이 자영업자 문제는 더 난해한 문제거든요. 저거는요. 각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단순히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요.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의 탈락자가 아무리 그거 개선을 하려고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자, 다시 보죠. 한 번 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걸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분이죠. 이분 서우파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죠. 이게 좀 그렇네요, 화면이. 예. 그 자영업자가 무슨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이게 넘어지노. 이건 핸드폰을 찍으니까 자영업자가 많아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가 뭘 비판했는지 자 보시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재벌 족벌 체제이거든. 우리나라 대기업이요. 이 재벌 족벌 체제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주로 단점을 얘기하고 있고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재벌 족벌 물론 재벌 족벌 체제의 대기업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만 있는 걸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외국에도 있죠. 좀 있는데 특히 동양권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또 구라파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도 재벌 족벌 대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회에 부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결국 재벌 족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을 정도 경영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저런 문제. 다음에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저거에 지금 저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 결국은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떤 효과가 부실해지고 줄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정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어떤 재벌 어떤 오너 중심으로 이렇게 편법적 경영을 하고 또 재벌들이 해보세요. 가격 경쟁, 과도 지배, 시장의 과도 지배 이런 데 자꾸 몰두해요. 이게 혁신 같은 거 하려고 안 하고 기업 혁신을 안 하고 그래서 수익을 가격 경쟁, 시장 과도 지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재벌 기업이 그거 담당하는 이런 상품이 이런 종류에는요.
이것을 자기들끼리 적당히 가격 경쟁으로 과도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재벌들이 과도 그러니까 시장도 그러니까 독과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배도 이제 기업 오너들이 이제 과도 지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혁신을 안 하고 그런 거 기업 혁신을 안 하는 거예요. 혁신을 해야지 어떤 새로운 부가 가치가 생산되는데 그리고 특히 사회적 책임을 우리나라는 거의 안 져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족 경영 대기업도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책임 안 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최대한 간다는 것이 그거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 정도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향이 뿌리지 지금 실현된 것도 아니고요. 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 그걸로 끝나면 그 사회적 책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새로운 똘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자본주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그 대기업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국가 전체의 그 역사적으로 흘러가서 집적된 사회적, 인적 인프라를 이 대기업은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거는 어떤 불로소득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법에서는 저것을 제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수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안 따르는 그런 사회는 그 국가는 결국은 힘들어져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너무는 안 하고 있어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어떤 거대 기업이 이렇게 생산성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환경은 있는데 규모의 경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떤 우리가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엄연한 현실은 또 이렇게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또 현실이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걸 인정하더라도 인정해주는 대신에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거 우리나라 너무 안 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과도 지배를 하니까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부당한 상속 해가지고 온갖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상속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재벌 대기업의 업종의 문어발 업종을 하고 있다. 온 친인척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에게 건너가지 않다. 그리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자동화가 전면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이 그러다 보니까 또 비정규직 파견 근로 하청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요소들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고용 없는 성장이고 양극화가 영속화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무슨 사람을 다시 자영업자를 대기업에 다시 취직하게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관련해서는 앞에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고요. 그게 54-1이네요. 그리고 기종노조 얘기했죠. 이 기종노조와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하고 기종노조를 알고 보면 우리 저런 부분은 별로 논의를 안 하고 우리 유튜버 보시는 분들도 별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알고 보면요. 은밀하게 그게 공생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공생을 하면서 재벌 기업은 기종노조 저 거친 것들을 다 달래고 저렇게 고임금 주면서 그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혜택도 주면서 공식을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양극화를 만들고 이런 식이죠. 저기에는 우리 민주당이나 현 정권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계 이런 문제는 민주당의 자본 친화라든지 보혁이 같이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쪽에서 힘을 받고 있다. 뭐 촛불 지분 같은 거를 기종노조가 요구하고 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 기종노조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종노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색이라든지 이렇게 안정권에 드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임금소득을 꼴등히 많이 받고 있고 안정되게 받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거기다 자산소득까지 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뿌띠 부르주아라 할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극화를, 이 자산소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화를 계속 이렇게 해소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 기종노조나 이런 어떤 공기업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붐이 들 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참여자로 등장하고 이래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도. 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매달 고임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투기의
어떤 분위기가 돌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어떤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요. 이런 그런 또 측면이 있고 양극화의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근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변력 수준을 개혁해야지 결국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제 물어볼 업종이라든지 뭐 철회를 시키고 일자리 나누기 하고 하청 단가를 제대로 주고 비현실적으로 많이 받는 이 대기업 이쪽 사람들의 고액 임금을 한 30% 정도, 30% 40% 깎아서 중소기업 쪽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쪽으로 뭐 중소기업 사장도 마찬가지죠. 그 돈을 임금을 이동시켜가지고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임금 격차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그거 절반밖에 안 되고, 임금이 그 절반이나 밖에 안 돼. 그렇게 차이 난 나라가 없어요. 이런 동물에 간 거예요. 5% 10% 차이 지나지 않아요. OECD의 지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소년들도 일본만 해도 5%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절반밖에 안 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거요. 이것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줄이는 기능도 있고 사회 정의적으로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5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작은 기업, 하청 기업은 뭐 250만 받는 이 말도 안 돼요. 그 500 받으면 이쪽에는 한 450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500 받고 450 받으면 전체가 우리 국가 경제가 생산력을 그 부담을 못 하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그 생산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500 받던 사람들을 한 350으로 줄이고 200 받던 사람들을 300으로 올리고 이렇게 갭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심각한 불공평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고 두 마리 토끼를 살리고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를 깎아가지고 중소기업 쪽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좌파나 이런 저런 어떤 좌파라든지 귀족 노조 쪽에서 이런 얘기예요. 대기업 임금을 내려야 된다 그래.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향 평균하라 그러면서 저게 그거 자기 진영 논리로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해요. 언론들은 막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향 평준화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나라 산업이 생산성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정도로 해야 되죠. 그리고 갭을 줄이니까 전체 총량은 임금 소유자에게 그 나가는 그 돈의 양은 변동이 없게 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어떤 불평등을 그걸 이동시켜가지고 조정시키는 게 그게 어떤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빨 일어서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자기 진영 논리로.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런 못 모르고 그렇게 막 그게 진보주라고 막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왜 대기업 그것은 우리가 기존 노조 얘기하면 뭐 그쪽으로 농업 쪽 두둔 안 하면서 왜 대기업 쪽으로 봉급 하느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거 최저임금하고 조금 다 성격이 다르지만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임금이 올라가서 제대로 되지. 근데 그거는 잘못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거와 결부돼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해. 우리나라는 그렇게 현재 대기업 주는 정도로 저렇게 다른 중소기업도 다 끌어올리고 이거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앞으로 뭐 몇십 년 걸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야. 그냥 공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임금 그러니까 대기업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대기업 말고도 수두룩해요. 무슨 협회 해가지고 금융권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공조직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공기업 무슨 공무원 단체 그런 사람들 봉급 다 30%죠. 40% 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20%라고 치면 나머지 80%나 80% 있는 중소기업에 다른 업종 쪽으로 다 이동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불신이라든지 어떤 양극화라든지 불로소득 이런 것들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큰 작업이죠. 그러나 저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정치잖아요. 그걸 하라고 정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얼어 죽을 인간들은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맨날 하고 앉았어요. 다 용기가 없고 진실성이 없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좀 길어졌네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런 걸 해결하더라도 그래도 한계가 해결이 다 안 돼요. 이걸 또 금방 해결된다는 보장도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어떤 가능성으로 진행되더라도 그래도 어떤 한계가 생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고 악성 자본주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필연적 탈련자가 나와요. 이 상대가 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그 경쟁 체제라는 것은 반드시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이 경쟁이 너무 경쟁의 강도가 강하고 또 어떤 자본주의적 거래 시스템이 악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 그러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가장 악성화된 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맞아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하면 반드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꼴찌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또 그 중에 필요한 타깃, 그 중에 또 한계 생활자가 나와요. 바꾸는 건 아니지만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회의 물가라든지 그 사회의 어떤 요구하는 경제 수준에 그 지출 수준에 그 각종 뭐 돈 많이 들잖아요. 무슨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무슨 교통비, 핸드폰비, 뭐 애들 교육비, 뭐, 그러고 뭐 주거비 월세 내고 오만 비용 들잖아요. 그런 생활 기준으로 볼 때 한계 생활자도 엄연히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사람들을 결국 후제 문화는 한계가 생겨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경우에는요, 결국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필연적인 탈락자고 한계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상당 이게 몇 프로가 될지, 30%가 될지, 20% 될지 모르겠지만도 제 생각에 한 4분의 1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그래도 된다고 하는 그 정도 되려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 사회 안전망이 뭡니까? 연금도 각종 사회적 급여를 사회 안전망이라 그러잖아요. 국민연금을 대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금이 있거든요. 무슨 여러 가지. 그러고 무슨 청년 실업하고 종류가 많은데 기본소득제도 뭐 이재명 씨하고 뭐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죠. 내가 자세한 내용 모르겠지만 뭐 기본소득을 제가 꼭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거 뭐 핀란드 같은데 기본소득을 그 잘 사는 나라에서도 기본소득까지 거기는 고민하고 또 시행하고 그랬죠. 뭐 스위스는 하려다가 뭐 안 했고 뭐 그거는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기본소득 하나 예를 얘기한 것이에요. 반드시 이걸 얘기했나 이거 어쨌든 그런 사회적 급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20-30%의 사회적 탈락자고 한계 생활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한 달에 그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보조해주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구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그 사람들이 살려고 욕심내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거라도 방지해달라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삶이 무너지는 거라도 안 되도록 방지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 사회적 급여를 통해서 결국 사회 안전망을 해결하고, 그러면 이 사회 안전망을 하려면 이제 위에 근본 문제들 있죠. 그죠? 이런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이걸로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다른 근본 문제들도 같이 개혁을 해서 추가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법인세라든지 고소득자 세금 이것을 좀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는 좀 올려야 돼요. 예? 법인세는 이런저런 실제보다도 이렇게 면제되는 것도 많이 있대요. 이 법인세도요. 그러니까 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실제 부담하는 것도 그렇지 않대요. 이 법인세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실제를 부담하는 그거죠. 그러고 요건 중요한데 요거는요 그 부자만 아니고 보통 사람도 우리나라는 세금 면제 받는 게 많아요.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쟤네들 나라는 다 받고 있어요. 이 세수가 엄청나거든. 이거 제대로 받으면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훨씬 10년 내로 막 훨씬 양극화도 해결되고 거의 대부분 대가부터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것만 받아도요. 해결되고 발전되고 국민 간의 어떤 이런 불신도 다 없어지고. 당연히 이런 필연적 탈락자를 한계 생활자는 어떤 인간으로서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 생활도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양도시 우리나라는 그거
주택 양도세 면제가 있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2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는요. 3억 불고 4억 불도 세금 안 내게 돼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 운인이 생기는데 정직하게 세금 내야죠. 이 대한민국 수십 년 내고 소득세도요, 부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40몇 프로가 소득세를 안 내고 있어요. 이거 왜 면제를 해주는지 이것도 다 틀려먹은 거예요. 조금씩 거들면 돼요. 많이 걷지 말고. 조금씩 거들면 그 전체 합하면 굉장히 높은,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이거 조금씩 내면 되잖아요. 몇십만 원 내지 1, 200만 내든가 사정에 따라서. 그거 합하면 엄청난 또 세원이 되거든요. 상속세도 이거는 우리나라 30억이 얼마 넘으면 부자들은 막 엄청난 상속세를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가업 상속 이런 걸 가려먹는다고 말썽 많고 그렇게 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또 10억 이하 뭐 7억 이하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배우자 있는 경우 자식하고 배우자 있는 경우를 하죠. 그 경우에 우리나라는 10억까지 면제해주고 있거든 상속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런 실제 시세가 아니고 과표 기준으로 하니까 실제 시세로 그것도 10억 훨씬 넘죠. 어쨌든 간에 10억 넘는 돈까지는 세금 안 내다 보니까 국민들 98%가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재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은 상속세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그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를 낮춰주고 국민의 98%가 세금 안 내는 상속세 이것도 다 걷어야 돼요. 한 사람당 그때 봐가면서 많이 높게 하지 말고 5%를 하든가 10%를 하든가. 3억 같으면 10% 같으면 3천만 원이잖아요. 한 3천만 원 받으면 이 돈만 해도 엄청난 돈이고도 합하면요. 1년에 그거 사망한 사람들만 상속세가 다 나오니까 그 자식들을, 저 자식한테. 그래서 이 부자들한테도 조금 세율을 실제로 면제를 조금 올리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 세금 면제해주는 이거 엄청난 세금이거든요. 이런 것을 면제하지 말고 적정하게 받아내고 그 세원을 다 합하면요. 국가의 어떤 필요한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 정책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고 이 돈 돌로 사회 안전망 구축도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친구 뭐 서우파하는 이런 허접한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다가 깜빡 잊었던 것을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는 특히 더 그렇다. 이거는 사회 안전망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라고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세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 선진 국가들이 구라파 선진국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 이쪽으로 굉장히 그 국가적 그 에너지를 투자하는 이유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걸요. 지금부터 훨씬 많이 지금. 우리나라 정도 경제 수준일 때 그쪽 선진국들 현재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회 안전망을 이미 만들고 다 그래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과학도 한국 대한민국보다 더 먼저 발달했고 교육 어떤 지적 수준도 더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다 그거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15분 말랐겠더만 괜찮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어떤 위정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현 정부도 이것을 안전망 구축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하는 것 사회 안전망을 조금씩 이제 뭡니까 기초연금이가 좀 올리고 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는 아직 멀었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정부가 하는 방식은 이런 해결 방식으로 근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거 제대로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런 데 손을 안 대면서 세금으로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러고 연금 같은 것도 부가식으로 조금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존 체제에서 그대로 이런 문제도 많아요. 무슨 이런 걸 다 직접세잖아요. 그 직접세를 이렇게 좀 많이 더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방식으로 뭘 해결하고 이렇게 그래 국민들한테 이게 진실하고 용기 있게 말해가 뭘 풀어가려고 자꾸 요거도 묻고 싶어가지고 자꾸 편법적으로 자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간접세는 편법이잖아요. 어떤 세원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세 저항이 덜하니까 그렇게 국민들하고 얘가 정면을 부딪혀가지고 설득을 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이 방법을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 다 이런 게 막 그러니까 표계산을 너무 해버리고 이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으로 이런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눈치 봐가며 하는 거 하니까 그 정상의 방법이 아니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끊임없이 양극화가 지금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론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런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